오늘 들려드릴 이야기는 어쩌면 익숙하게 들릴 수도 혹은 누군가는 지금 겪고 있을지도 모를 사연입니다. 자, 천천히 한번 들어보시죠. 연봉 1억 원의 직장을 그만두고 아픈 시어머니를 6년 동안 병수발했습니다. 그런데 어머니의 임종이 가까워지자 시누이가 찾아와 유산을 내놓으라며 난동을 부렸습니다. 바로 그때 꼼짝도 못하시던 시어머니가 갑자기 침대에서 벌떡 일어나 미친 듯이 웃기 시작하셨습니다. 6년 동안 아픈 척한 건 바로 오늘을 위해서였다. 섣달의 칼바람이 창문을 덜컹거리며 울리던 날이었습니다. 저는 물기를 꽉 짠 따뜻한 수건으로 시어머니의 팔을 조심스럽게 닦아드리고 있었죠. 벌써 6년이었습니다. 30살. 한창 잘 나가던 외국계 기업의 연봉 1억 원짜리 팀장 자리를 박차고 나온 뒤로 저는 매일 중풍으로 전신마비가 된 시어머니 곁을 지켰습니다. 몸을 닦아드리고 밥을 떠먹이고 대소변을 받아내는 일까지 어느 하나 제 손을 거치지 않은 것이 없었습니다. 의사 선생님조차 제가 지극정성으로 돌보지 않았다면 어머니는 벌써 돌아가셨을 거라고 말할 정도였으니까요. 며칠 전 어머니가 갑자기 기침을 심하게 하시고 식사도 못 하시더니 밤새 숨을 헐떡이셨습니다. 저는 너무 놀라 한밤중에 어머니를 업고 응급실로 뛰었습니다. 의사 선생님은 저를 따로 부르시더니 한숨을 쉬며 말씀하셨습니다. 노안으로 장기 기능이 모두 쇠약해졌습니다. 마음의 준비를 하시고 댁으로 모셔 마지막을 함께 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저는 어머니를 모시고 다시 이 오래된 아파트로 돌아왔습니다. 이 집은 시어머니의 전 재산이나 다름없는 서울 마포구의 입지 좋은 30평대 아파트였습니다. 3년 전 남편이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난 후 이 집에는 저와 시어머니 단둘이 살고 있었죠. 그리고 1년에 한 번 얼굴 보기도 힘든 시누이 이혜진이 있었습니다. 어머니, 이쪽 팔만 닫았고 따뜻한 물 한 모금 드세요. 저는 최대한 부드럽게 말을 건네며 몸을 움직였습니다. 어머니는 침대에 누워 반쯤 감긴 눈으로 천장을 응시하며 그르렁거리는 숨소리를 내셨습니다. 마치 낡은 풀무질 소리 같아 가슴이 미어졌습니다. 들리지 않으실 거란 걸 알지만 지난 6년 동안 저는 혼잣말하듯 어머니께 말을 거는 게 습관이 되었습니다. 대답 없는 어머니라도 제가 계속 말을 걸면 조금이라도 덜 외롭고 편안해하시지 않을까 싶어서요. 수건을 막 대야에 넣으려던 찰나 현관문이 쾅 하고 거칠게 열렸습니다. 그 소리가 어찌나 크고 급하던지 저는 깜짝 놀라 손을 떨었고 대야의 물이 바닥으로 튀었습니다. 고개를 돌려보니 시누이 이혜진이 양복을 입고 안경 쓴 낯선 남자와 함께 현관에 서 있었습니다. 두 사람의 얼굴에는 참을 수 없는 불쾌함과 오만함이 가득했습니다. 이혜진, 네가 여긴 웬일이야? 저는 미간을 찌푸리며 물었습니다. 지난 6년 동안 시누이가 이 집에 온 횟수는 손에 꼽을 정도였습니다. 올 때마다 돈을 달라거나 물건을 달라고 떼를 썼지 어머니 안부를 묻거나 간병을 도운 적은 단 한 번도 없었습니다. 혜진은 제 말은 들은 채도 않고 성큼성큼 병상으로 다가와 누워있는 어머니를 쓱 훑어보더니 코웃음을 쳤습니다. 흥, 아직 안 죽었네? 그 말이 나오는 순간 제 머릿속에서 뭔가 끊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이혜진, 너 그게 무슨 말버릇이야? 여기 누워 계신 분이 내 어머니야. 우리 엄마가 뭐 어때서? 혜진은 저를 쏘아보며 눈을 부라렸습니다. 그 눈빛이 마치 칼날 같았습니다. 김지수, 똑똑히 들어. 엄마 돌아가시면 이 집은 내 거야. 너 같은 남은 여기 서 있을 자격 없어. 남이라고? 저는 기가 막혀 온몸이 부들부들 떨렸습니다. 지난 6년 동안 누가 곁을 지켰는데, 누가 똥기저귀 갈았는데, 누가 먹이고 씻겼는데, 넌 와서 돈 내놓으라고 행패 부린 것 말고 한 게 뭐가 있어? 아직 돌아가시지도 않았는데 벌써 유산 타령이야. 나는 엄마 친딸이야. 이 집은 당연히 내 몫이지. 혜진은 목에 핏대까지 세우며 뻔뻔하게 소리쳤습니다. 너는 굴러들어온 며느리일 뿐이야. 우리 오빠도 죽었고 넌 이제 우리 식구도 아니라고.
눈치 있으면 짐 싸서 당장 꺼져. 내 손으로 끌어내기 전에 그때 옆에 서 있던 양복 입은 남자가 앞으로 나서며 서류 가방에서 문서를 꺼내 제게 내밀었습니다. 김지수 씨 되십니까? 저는 이혜진 씨의 법률 대리인입니다. 이 부동산은 박옥자님의 개인 재산입니다. 의뢰인의 진술에 따르면 박옥자님은 생전의 사후 이 집을 딸인 이혜진 씨에게 상속하겠다는 구두 약속을 하셨다고 합니다. 그러니 신속히 퇴거해 주십시오. 구두 약속이라뇨. 저는 헛웃음을 치며 서류를 받지 않았습니다. 제가 6년 동안 24시간을 붙어 있었는데 그런 말은 들어본 적도 없어요. 있더라도 그건 당신들이 지어낸 거짓말이겠죠. 거짓말? 혜진이 제게 손을 뻗어 밀치려 했습니다. 김지수, 좋은 말로 할 때 꺼져. 이 집은 내 거라고 오늘 당장 접수할 거야. 저는 몸을 틀어 그녀의 손을 피했습니다. 막 따지려던 찰나 등 뒤에서 이상한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평소 어머니가 내시던 그르렁거리는 숨소리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억눌린, 마치 아주 오랫동안 참아왔던 웃음소리 같았습니다. 심장이 쿵 내려앉아 급히 고개를 돌려 침대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런데 눈도 제대로 뜨지 못하던 시어머니가 천천히 상체를 일으켜 세우고 계셨습니다. 얼굴에는 병색이라곤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창백했던 안색은 붉게 상기되었고 눈은 동그랗게 뜨고 정면을 응시하고 계셨습니다. 그 서슬 퍼런 눈빛은 정확히 시누이 이혜진을 향해 있었습니다. 어머니? 저는 너무 놀라 혀가 굳어 말이 제대로 나오지 않았습니다. 이게 무슨 일이에요? 의사 선생님이 분명 오늘을 넘기기 힘들다고. 혜진 역시 멍하니 얼어붙어 있었습니다. 얼굴에 가득했던 도끼는 순식간에 사라지고 공포가 그 자리를 채웠습니다. 엄마. 다 죽어가던 거 아니었어? 어떻게? 혜진의 말이 채 끝나기도 전에 어머니는 다리를 획 돌리더니 침대에서 가볍게 뛰어내리셨습니다. 바닥에 두 발로 꼿꼿이 선 어머니는 팔다리를 몇 번 털어보이시더니 갑자기 방안이 떠나가라 웃기 시작했습니다. 하하하하하. 하하하하. 그 웃음소리는 날카롭고도 우렁찼습니다. 마치 묵은 체증이 내려가는 듯한 통쾌함과 뼈 있는 조소가 섞여 있었습니다. 저와 혜진, 그리고 변호사까지 셋은 그 자리에서 석상처럼 굳어 아무 말도 못하고 어머니를 바라보았습니다. 어머니는 좋기 일부는 웃으신 것 같았습니다. 겨우 웃음을 멈추고 눈꼬리에 맺힌 눈물을 닦아내시더니 차디찬 눈빛으로 혜진을 쏘아보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시선이 제게 머물렀습니다. 저는 저도 모르게 뒷걸음질 쳤습니다. 지난 6년 제가 알던 어머니는 약하고 무기력한 환자였는데 지금 제 앞에 서 계신 분은 눈빛에 전기가 서린 전혀 다른 사람 같았으니까요. 혜진이 겨우 정신을 차리고 비굴한 웃음을 지으며 다가갔습니다. 엄마 괜찮으신 거예요? 아픈 척 하신 거예요? 우리 놀라게 하려고. 아이고, 진짜 놀라 죽는 줄 알았네. 놀라게 해? 어머니가 코웃음을 치셨습니다. 목소리는 쩌렁쩌렁 울렸습니다. 그래, 나 아픈 척 했다. 하지만 너희들 놀라게 하려고 그런 게 아니야. 이혜진, 바로 오늘을 기다리려고 6년을 누워 있었다. 네가 내 임종 직전에 어떤 탐욕스러운 낯짝을 들이미는지 똑똑히 보려고 말이다. 6년 동안 연기를 하셨다고요? 저와 혜진이 동시에 소리쳤습니다. 머릿속이 윙윙거렸습니다. 벌떼가 들어찬 것처럼 어지러웠습니다. 6년 동안의 아픈 척. 그럼 내 지난 6년의 희생은, 내가 포기한 연봉 1억 원의 직장은, 밤낮 없이 뜬 눈으로 지새운 그 시간들이 전부 어머니의 연극 때문이었다고요. 혜진은 사색이 되어 벌벌 떨었습니다. 엄마,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날 시험하려고. 그럼 아니냐? 어머니가 눈썹을 치켜 올리며 조소했습니다. 내가 아픈 척이라도 안 했으면 어떻게 친딸이라는 년의 본색을 알았겠니? 내가 누워있지 않았다면 내 마음속에 어미는 없고 오로지 이 집구석 하나만 있다는 걸 어떻게 확인했겠어?
어머니는 손가락질하며 또박또박 말씀하셨습니다. 지난 6년 내가 침대에 누워서 다 지켜봤다. 지수는 매일 내 똥오줌 받아내면서 불평 한마디 안 했어. 그런데 너는 이혜진, 너 여기 몇 번이나 왔니? 올 때마다 돈 달라, 물건 내놔라, 나한테 아프냐, 배고프냐 한 번이라도 물어본 적 있어? 내가 아픈 그 긴 세월 동안 네가 나를 위해 죽 한 그릇 끓여본 적 있냐고. 혜진은 입이 10개라도 할 말이 없었습니다. 입술만 달싹일 뿐이었죠. 그녀의 얼굴은 백지장처럼 하얗게 질렸습니다. 옆에 있던 변호사라는 작자도 분위기가 심상치 않음을 감지하고 슬금슬금 뒷걸음질 쳤습니다. 거기 서라. 어머니가 재빨리 소리치셨습니다. 아직 가라고 안 했다. 어딜 도망가. 변호사가 멈칫하더니 어색하게 웃었습니다. 박 여사님, 이건 가정사 문제인 것 같으니 저는 빠지겠습니다. 빠지겠다고? 어머니가 차갑게 웃었습니다. 가짜 구두 약속 운운하며 내 집을 강탈하러 와놓고는 이제 와서 발을 빼. 이건 사기 미수야. 경찰 오기 전까진 한 발짝도 못 나간다. 어머니는 저를 바라보셨습니다. 혜진을 보던 때와는 달리 눈빛이 한결 부드러워지셨습니다. 지수야. 어머니의 목소리에 미안함이 묻어났습니다. 지난 6년 정말 고생 많았다. 너한테 좋은 직장 그만두게 하고 내 수발 들게 해서 정말 미안하다. 저는 그 자리에 서서 만감이 교차했습니다. 분노, 억울함, 의아함, 그리고 형용할 수 없는 허무함까지. 눈앞에 익숙하면서도 낯선 시어머니를 보며 입을 열었지만 무슨 말을 해야 할지 알 수 없었습니다. 혜진은 어머니가 제게 부드럽게 대하는 것을 보자 다급해졌습니다. 엄마, 왜 쟤한테 사과를 해? 쟤는 남이야. 이 집은 원래 내 거고 며느리가 몇 년 수발 들었다고 집을 넘겨주는 게 말이 돼? 내 집이야. 내가 주고 싶은 사람한테 주는 게 내 마음이지. 어머니가 호통치셨습니다. 지난 6년 네가 한 짓을 생각하고도 그런 말이 나와? 이혜진, 오늘 내가 분명히 말해두마. 이 집은 지수한테 줄 거다. 아니, 사회에 기부를 하는 한이 있어도 너 같은 불효막심한 년한테는 10원 한 장 안 줄 거야. 혜진은 분에 못 이겨 온몸을 부들부들 떨었습니다. 엄마, 진짜 너무해. 어떻게 친딸인 나를 두고 남편도 없는 남한테 이럴 수가 있어? 친딸, 어머니가 픽 웃으셨습니다. 돈만 알고 부모는 모르는 딸은 필요 없다. 오늘부터 나한테 엄마라고 부르지 마라. 나도 너 같은 딸 둔 적 없다. 어머니는 주머니에서 휴대전화를 꺼내 어디론가 전화를 거셨습니다. 여보세요, 김 형사님. 여기 주거침입에 재산 강탈하려는 사람들이 있어서요. 지금 좀 와주세요. 네, 주소는 마포구 행복아파트 3동 501호입니다. 네, 기다리겠습니다. 전화를 끄는 어머니는 혜진과 변호사를 노려보셨습니다. 경찰 올 때까지 꼼짝 말고 있어. 어디 내 집을 날로 먹으려 들어? 혜진은 어머니가 진짜로 경찰을 불렀다는 사실에 다리가 풀려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엄마, 내가 잘못했어. 진짜 잘못했어. 제발 신고만은 하지 마. 다신 안 그럴게. 집 욕심 안 낼게. 다시는 안 올게. 어머니는 들은 척도 하지 않고 꼿꼿이 서 계셨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보며 서서히 마음속 분노가 가라앉고 묘한 후련함이 차오르는 것을 느꼈습니다. 어머니가 6년이나 연기하신 건 저를 속이려던 게 아니라 신우이의 실체를 확인하기 위해서였던 겁니다. 제 6년의 진심을 어머니는 다 보고 계셨던 거죠. 창밖의 바람은 여전히 거세게 불었지만 집 안 공기는 왠지 모르게 따뜻해진 것 같았습니다. 저는 어머니 곁으로 다가가 조용히 말씀드렸습니다. 어머니, 계속 서 계셔서 다리 아프시죠? 좀 앉으세요. 어머니는 저를 보며 안쓰러운 눈빛을 보내셨습니다. 안 힘들다. 지수야, 네가 고생이 많았지.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에요. 어머니 건강하신 거면 됐어요. 혜진은 계속 울며 빌었고 변호사는 고개를 숙인 채 숨소리도 내지 못했습니다. 잠시 후 밖에서 경찰차 사이렌 소리가 들리고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계십니까? 지구대에서 왔습니다. 어머니가 문을 열어주자 경찰관 2명이 들어왔습니다. 상황을 묻는 경찰에게 어머니는 혜진과 변호사를 가리키며 자초지종을 설명하셨습니다. 6년간의 연기부터 오늘 있었던 협박까지 경찰관은 혜진과 변호사를 엄하게 쳐다보며 말했습니다. 2분 서로 동행해서 조사를 받으셔야겠습니다. 혜진은 다리가 풀려 경찰의 부축을 받아 나갔습니다. 나가기 전 어머니를 돌아보는 눈빛에는 원망과 공포가 뒤섞여 있었습니다. 변호사 역시 혜진에게 속았다며 연신 사과하고는 끌려나갔습니다. 문이 닫히고 집 안에 정적이 흘렀습니다. 어머니는 길게 한숨을 내쉬더니 저를 보며 피로감과 안도감이 섞인 표정을 지으셨습니다. 어머니는 제 어깨를 가만히 두드리셨습니다. 지수야, 6년 동안 진짜 고생 많았다. 네가 아니었으면 난 이 세월 못 버텼을 거다. 저는 그제야 참았던 눈물이 터져 나왔습니다. 억울함보다는 안도감이 더 컸습니다. 어머니, 그런 말씀 마세요. 건강하시면 된 거예요. 내가 처음엔 걱정돼서 그랬어. 내가 죽고 나면 너랑 혜진이가 집 문제로 싸울까봐. 그리고 내가 제일 힘들 때 누가 진심인지 보고 싶었어. 6년 동안 내가 다 봤다. 너는 정말 착하고 효성 깊은 아이야. 그런데 혜진이는, 제 어미는 안중에도 없더구나. 어머니의 목소리에 실망감이 뚝뚝 묻어났습니다. 저는 어머니의 깊은 뜻을 이해했습니다. 네, 어머니, 이해해요. 어머니가 인자하게 웃으셨습니다. 착한 것, 이제 이 집은 내 거다. 내가 유언장도 써놨고 며칠 뒤에 공증받으러 가자. 저는 깜짝 놀라 손사래를 쳤습니다. 어머니 안 돼요. 이 집은 어머니 전 재산이잖아요. 저는 못 받아요. 아니, 받아야 해. 어머니는 단호하셨습니다. 좋은 직장 그만두고 병구 안 하느라 내 청춘 다 바쳤잖아. 혜진이는 자격 없어. 네가 내 진짜 가족이야. 이 집 네가 가져야 내가 마음이 편해. 어머니의 확고한 눈빛에 가슴이 뭉클해졌습니다. 창밖으로 비치는 햇살이 거실 바닥을 따뜻하게 비추고 있었습니다. 어머니는 저를 소파에 앉히고 따뜻한 물을 따라주셨습니다. 물 좀 마시고 진정해라. 아까 혜진이 등살에 많이 놀랐지. 따뜻한 컵을 쥐자 마음도 녹아내렸습니다. 괜찮아요. 어머니가 6년이나 연기하셨다는 게 더 놀라워요. 어머니는 미안한 듯 웃으셨습니다. 그 말이 나오자 제 기억은 6년 전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때 저는 30살, 잘 나가는 외국계 기업 마케팅 팀장이었죠. 남편과 사이도 좋았고 아이는 없었지만 행복했습니다. 어머니도 정정하셨고요. 그러던 어느 수요일 오후 회의 중에 고향 옆집 아주머니에게서 다급한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어머니가 쓰러지셨다는 소식이었죠. 남편은 출장 중이라 제가 급히 반차를 내고 병원으로 달려갔습니다. 응급실에서 나온 어머니는 뇌졸중 판정을 받으셨고 의사는 앞으로 평생 누워 계셔야 하며 24시간 간병이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남편과 상의 끝에 간병인을 구하려 했지만 여의치 않았고 신우이 혜진에게 도움을 요청했지만 그녀는 매몰차게 거절했습니다. 간병? 미쳤어? 똥기저귀 가는 걸 내가 왜 해? 능력 있으면 사람 써. 혜진의 그 말에 저는 치를 떨었습니다. 친정 부모님은 제 커리어를 걱정하셨지만 저는 차마 어머니를 모른 척할 수 없었습니다. 결국 사표를 냈습니다. 회사에서는 만류했지만 제 결심은 확고했습니다. 그렇게 시작된 전업 간병 생활은 전쟁이었습니다. 욕창이 생기지 않게 이 시간마다 체위를 변경하고 기저귀를 갈고 목욕을 시키고 죽을 쏘어 먹였습니다. 하루 4시간도 못 자는 날이 허다했습니다. 제 삶은 사라지고 오로지 간병인 김지수만 남았죠. 남편은 미안해하며 저를 도왔지만 야근이 많아 한계가 있었습니다. 제가 과로로 쓰러져 응급실에 실려간 적도 있었습니다. 그러다 3년 전 청천벽력 같은 일이 벌어졌습니다. 남편이 퇴근길에 덤프트럭과 부딪혀
그 자리에서 사망한 것입니다. 저는 실성한 사람처럼 울부짖었습니다. 남편의 장례를 치르고 저는 정말 모든 걸 포기하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덩그러니 남겨진 시어머니를 보니 차마 떠날 수가 없었습니다. 아들을 잃은 어머니에게 며느리마저 떠나면 누가 돌보겠습니까? 저는 이를 악물고 버텼습니다. 밤에는 부업으로 번역 일을 하며 생활비를 벌고 낮에는 어머니를 돌봤습니다. 동네 사람들은 저를 보며 친딸보다 낫다고 칭찬했지만 저는 그저 인간된 도리를 다하고 싶었을 뿐입니다. 시누이 혜진은 남편 장례식 때 와서도 부조금을 챙기려 들었고 그 뒤로는 아예 발길을 끊었습니다. 가끔 와서 돈이나 뜯어갈 뿐이었죠. 지수야, 어머니의 부름에 회상에서 깨어났습니다. 어느새 제 뺨에 눈물이 흐르고 있었습니다. 어머니가 휴지로 눈물을 닦아주셨습니다. 다 지난 일이다. 이제 좋은 날만 있을 거야. 남편 죽고 네가 얼마나 힘들었는지 내가 다 안다. 혜진이가 그때 한 번이라도 너를 도왔다면 내가 이러진 않았을 거야. 그런데 걔는 끝까지 돈만 밝히더구나. 저는 마음을 추스르고 미소 지었습니다. 어머니, 저는 괜찮아요. 혜진이는 혜진이고 제가 어머니 모신 건 제 선택이었어요. 어머니는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그래, 넌 정말 착한 아이다. 이제 내가 있으니 걱정 마라. 내가 내 친구 최 변호사에게 연락해뒀어. 내일 당장 오라고 했다. 진명이부터 확실히 하자. 저는 감사하다고 말했습니다. 단순히 집 때문이 아니라 제 진심을 알아주신 어머니의 마음이 고마웠기 때문입니다. 그날 밤 친정 부모님께 전화해 모든 사실을 말씀드렸습니다. 엄마는 수화기 너머로 우셨습니다. 아이고, 우리 지수 그동안 얼마나 마음고생이 심했니. 혜진이 그 못된 것 이제라도 보상받아서 다행이다. 다음 날 아침 어머니의 오랜 친구인 최 변호사님이 집으로 찾아오셨습니다. 백발의 노신사부는 서류를 꼼꼼히 챙겨오셨습니다. 어머니는 증여 계약서를 작성하며 단호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아파트를 조건 없이 며느리 김지수에게 증여합니다. 최 변호사님은 흐뭇하게 웃으셨습니다. 박 여사님, 며느님 복이 많으시네요. 지수 씨, 정말 존경스럽습니다. 계약서에 도장을 찍고 막 정리하려는데 다시 초인종이 울리고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났습니다. 이번에는 혜진과 그녀의 백수 남편이었습니다. 김지수, 문 열어. 네가 우리 엄마 꼬드겨서 재산 빼돌리는 거 다 알아. 혜진이 고래고래 소리를 질렀습니다. 제가 문을 열자마자 혜진이 밀고 들어오려 했지만 저는 단호하게 막아섰습니다. 남의 집에 함부로 들어오지 마세요. 남의 집. 웃기지 마. 여긴 우리 엄마 집이야. 혜진과 남편이 억지로 비집고 들어왔습니다. 거실에 앉아있는 어머니와 최 변호사님을 보더니 혜진이 소리쳤습니다. 엄마, 지금 뭐 하는 거야? 설마 진짜 집 넘겨주려는 거야? 노망 났어. 노망? 어머니가 벌떡 일어나셨습니다. 그래, 내가 미쳤지. 너 같은 걸 딸이라고 키운 내가 미친년이다. 당장 나가라. 못 나가. 이 집은 내 거라고. 김지수, 너 고소할 거야. 우리 엄마 협박해서 도장 찍게 한 거지? 혜진의 남편이 거들며 소파에 드러눕다시피 앉았습니다. 배째라 그래. 진명이 나한테 넘겨줄 때까지 우린 여기서 못 나가. 최 변호사님이 점잖게 그러나 단호하게 말씀하셨습니다. 두 분, 지금 업무방해 및 주거 침입입니다. 법적으로 문제 삼겠습니다. 법? 웃기고 있네. 우린 가족이야. 혜진의 남편이 뻔뻔하게 대꾸했습니다. 어머니는 기가 차서 말도 안 나오시는 듯 했습니다. 저는 냉정하게 휴대전화를 들었습니다. 경찰 다시 부르겠습니다. 경찰. 불러봐. 누가 이기나 해보자고. 혜진이 제 전화기를 뺏으려 달려들었습니다. 저는 재빨리 피했고 그때 제 머릿속에 지난 6년의 기억들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어머니가 몰래 약을 뱉어내던 모습, 한밤중에 부엌에서 사과를 깎아 드시던 소리,
꼬집어 만든 듯한 팔의 멍자국. 그때는 제가 부족해서 그런 줄 알았는데 그 모든 게 어머니의 연기였던 겁니다. 어머니는 철저하게 당신의 딸을 시험하셨던 거죠. 어머니 저 다 알아요. 그동안 일부러 그러신 거. 제 말에 어머니가 흠칫하셨습니다. 약 안 드시고 숨기신 거. 밤에 몰래 일어나신 거. 다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모른 척 했어요. 어머니가 얼마나 속이 상하셨으면 그러셨을까 싶어서요. 어머니의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혜진은 멍하니 있다가 다시 악을 썼습니다. 쇼하지 마. 엄마, 진짜 전현한테 집 줄 거야? 나 엄마 딸이잖아. 어머니는 단호하게 경찰에 신고 전화를 거셨습니다. 혜진 부부는 그제야 겁을 먹고 도망치듯 나갔습니다. 나가면서도 두고 보자는 악담을 퍼부었죠. 다음 날 우리는 공증 사무실에 가서 증여 계약을 공증받았습니다. 이제 법적으로도 완벽했습니다. 그런데 공증 사무실을 나오자마자 법원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김지수 씨죠? 이혜진 씨가 당신을 강박에 의한 증여 계약 및 노인학대 혐의로 고소했습니다. 소장이 접수되었으니 출석하셔야 합니다. 저는 기가 막혔지만 피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어머니는 분노하시며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증인으로 나갈 거다. 어디서 적반하장이야. 소식을 들은 동네 분들과 친척들이 가만히 있지 않았습니다. 옆집 아주머니, 아랫집 할아버지, 그리고 시이모님과 시삼촌까지 모두 법원의 증인으로 서겠다고 하셨습니다. 재판 당일 법원 앞에는 우리 편이 가득했습니다. 혜진 부부는 기가 죽어 구석에 쭈그리고 있었죠. 법정 안 판사님 앞에서 재판이 시작되었습니다. 혜진은 거짓 눈물을 흘리며 연기했습니다. 존경하는 판사님, 저 여자가 아픈 어머니를 협박해서 억지로 도장을 찍게 했습니다. 어머니는 6년 동안 꼼짝도 못 하셨는데 어떻게 자발적으로 공증을 받으러 가겠습니까? 이건 무효입니다. 판사님이 저를 보셨습니다. 저는 담담하게 일어났습니다. 판사님, 저는 6년 동안 시어머니를 간병했습니다. 혜진 씨는 코빼기도 비치지 않았죠. 그리고 어머니는 강박을 당하신 게 아닙니다. 그때 최 변호사님이 어머니의 최근 건강검진 기록과 6년간의 간병일지, 그리고 제가 쓴 병원비, 영수증 뭉치를 제출했습니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어머니가 증인석에 앉으셨습니다. 어머니는 또렷한 목소리로 말씀하셨습니다. 재판장님, 저는 중풍 환자가 아닙니다. 딸년의 본심을 알기 위해 6년 동안 연기했습니다. 제 며느리는 저를 친어머니 이상으로 모셨습니다. 제 정신은 멀쩡하고 제 의지로 집을 며느리에게 주었습니다. 저 불효막심한 딸년이 거짓말을 하는 겁니다. 법정이 술렁거렸습니다. 이어 옆집 아주머니와 친척들이 줄줄이 증언대에 서서 혜진의 만행과 저의 효심을 증언했습니다. 혜진은 얼굴을 들지 못했습니다. 판결은 당연히 저의 승리였습니다. 판사님은 혜진의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 비용 전액을 부담하라고 판결했습니다. 법원을 나오는 길 햇살이 눈부셨습니다. 그 후 저는 진명이 이전을 마쳤습니다. 그리고 옛 직장 상사의 연락을 받고 다시 회사에 다니게 되었습니다. 비록 공백이 있었지만 제 경력을 인정받아 마케팅 부장으로 복귀했죠. 어머니는 노인대학에 다니시며 서예를 배우기 시작하셨습니다. 혜진은 낭비벽 때문에 이혼을 당했고 사기를 당해 빈털터리가 되었다는 소문을 들었습니다. 마트 계산원에서 일하고 있다는 소식을 들었지만 굳이 찾아가지는 않았습니다. 인과응보니까요. 어느 늦가을 저녁, 퇴근하고 돌아오니 구수한 된장찌개 냄새가 났습니다. 어머니가 식탁에 반찬을 차리고 계셨습니다. 지수 왔니? 어서 씻고 와라. 밥 먹자. 식탁 위, 거실 벽에는 어머니가 서예대회에서 입상하신 작품이 걸려 있었습니다. 글귀는 가와만사성자, 허만시청. 모든 일이 집안의 화목에서 비롯된다는 뜻이죠. 어머니는 직접 드신 남색 목도리를 제 목에 걸어주시며 웃으셨습니다. 따뜻하냐? 올겨울 춥다는데
감기 조심해라. 목도리에서 어머니의 온기가 느껴졌습니다. 남편을 잃고 잿빛이었던 제 인생은 역설적이게도 시어머니를 돌보며 다시 따뜻한 색을 찾았습니다. 밖에는 첫눈이 내리고 있었지만 우리 집은 그 어느 때보다 따뜻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진심은 결국 통한다는 우리네 사는 이야기였습니다. 지금까지 온기였습니다. 감사합니다.